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대 식품공학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기술지주 자회사인 슈펩의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식품을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전망과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보시게 될 그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동영상 나와 있는 것들이 영화에서 캡처하고 또 드라마에서 캡처한 것들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고, 거기서 이제 식품 프린터로 식품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에서 나온 비디오인데, 사후세계에 사람들이 식품을 먹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식품 제조 기술이기 때문에 뼈가 없는 닭을 먹어왔던 아이가 뼈가 있는 닭을 처음 먹어보고 놀라는 장면, 또 식품을 프린팅하는 장면,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는 이 베이글을 만드는 그런 미래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한 BBC에 나왔었던 그런 기사였고요. 거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이 조심스러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육류식품을 먹게 된다고 했었을 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먹는다고 했었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탄소의 소비량을 계산을 해봤었더니, 놀랍게도 자동차로 2,500km, 비행기로도 한 1,300km 정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만큼의 많은 탄소가 소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부대비용을 다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캘큘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시는 식품들을 보시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탄소 소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됐었던 그린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많은 식품들이 갖고 있는 탄소의 소모량, 그 탄소, GHG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탄소에 얼마나 많은 양이 그러한 류의 식품을 만들 때 소비가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육류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들이 말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들을 각각 과연 어떤 식으로 소모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이제 사이언시즈에 발표가 됐었고요. 거기서도 역시 육류가 가장 높은 랭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것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임팩트가 높은지가 조금씩 갈렸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지역에서 만들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지, 그게 또 관련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또 이제 비건하고 이제 베지테리안이 또 많이 갈리게 되는데요. 비건이 조금 더 타이트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소모하게 되는 그런 이 식습관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만큼 어떤 류의 식품이 가장 많이 이 탄소를 소모를 하고 있는가, 또 그와 더불어서 각각 먹고 있는 그런 단백질 원들이 얼마만큼 그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지도 역시 비교를 했었는데, 이런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목축업 또는 낙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그래서 식품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생산이 되게 되고, 또 그것들이 필요한 공간들은 얼마나 있고, 이것들을 또 연구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높은 등수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육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축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FAIR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애니멀 에그리컬처를 더 진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투자 회사에서 목축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 정도의 더 많은 탄소를 필요로 한다. 물도 6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반면에 만약에 이것들을 채식이나 플랜트 베이스의 그런 식품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픽토그램, 인포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서 식품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제 CB 인사이트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좀 재밌게도 이거를 주기율표에다 표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상당히 많은 곳들을 차지하는 곳들이 오늘 많이 말씀을 들으셨던 그런 대체 육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포함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대체 식품들에 대한 요구들이 이런 주기율표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들으셨던 그런 채식 베이스의 그런 비육류를 이용한 그런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들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그것들을 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동물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컬처 베이스의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봤고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제품이 나오고 있고 무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는 이것들을 만드는데 손가락 정도의 고기를 만드는데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맞출 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오버뷰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집중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를 이제 몇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배양육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물 세포의 덩어리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식감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보다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런 리파인드 미트라는 곳에서 나오게 된 제품인데 이들은 3D 프린터나 그 외에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스페인에 있는 한 기업 노바미트라는 곳에서도 이제 스페인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만드신 회사인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대체 육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 또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회사는 이제 미텍, 그래서 미트와 텍을 하면 합한 말인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가 되고 이 식품을 육류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그런 컬처를 할 수 있는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식감을 보다 살리기 위해서 동물 세포를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FC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KFC에 들어가는 너겟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러시아에 있는 3D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또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최근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들은 또 우주에서 이거 어떻게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발표를 하면서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에서 곧 제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그런 너겟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가만히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오늘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피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콩가루 식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버전 2.0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다 맛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성분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그래서 2.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욘드 미트에서도 제품들이 나오면서 비트나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들을 이용을 한 제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저스트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제품이 이제 계란에 그런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인데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또 대체육을 만들고 있고요. 또 모사미트라는 이것도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동물에서 추출하게 된 그런 줄기세포를 어떻게 분할을 시켜서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체육이란 배양육에 가까운 것들을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트릭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식물이 이 동물 세포가 배양이 되고 있었을 때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직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은 여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이 작은 구조를 이루면서 그것들이 식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천에서 얻어진 그런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한 대학에서는 베이컨을 또 만드는 시도를 이렇게 또 동물 세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도들이 육류 제품에서 또 생선류에도 많이 영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펠릭스라는 그런 바이오 프린터 회사가 레전드리 BC라는 회사랑 같이 이 연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구현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일본에 있는 오픈밀즈라는 회사가 스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넣고, 또 오늘 많이 언급이 됐었던 개인 영양의 맞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픽셀화된 그런 식품 구조물에다가 담아내고 사람들의 식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이 생선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은이나 그런 중금속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이 오픈밀스의 시도입니다. 또 한국의 모 기업과 최근에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참치를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블루나루라는 회사가 역시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하되,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하기 위한 배양액들이 보다 이 동물성이 아닌 성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예가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예들이 있죠. 또 핀이 없다는 건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퍼니도 있겠고요. 또 와일드 타입이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밥류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쉬옥미트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생선류의 그런 대체 식품들을 만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굿캐치라는 회사도 있게 되고요. 또 오션 헝거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거라는 회사도 그 역시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느냐? 저희 이제 실험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도 지금까지 대략 한 5년 정도 가까이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노력을 하게 됐었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콩가루와 몇 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초기에 했었던 그런 프로토타입이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된 형태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슈펩이라는 위어 여자대학교 내에 기술지주 자회사를 세우면서 일루미네이드 또는 링크 솔루션 같은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공 기술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계를 드리자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개인 맞춤을 해줄 수가 있고 또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환경에 지속 가능을 주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할 것인가. 결국에 식품은 맛있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시장이라는 그런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식감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바로 시장 내에서의 지속 가능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나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맛이라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로 많은 그런 대체육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을 정말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또 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사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그런 대체육을 사람들이 택할 것인지,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에서는 갖고 오진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배양육이나 또는 대체육에 대한 시장이 점점점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서베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한 식품을 비롯해서 대체 식품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줄 걸 주고 뺄 걸 빼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도저히 속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의 요소가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맛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맛이라는 요소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이미 고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고기라는 것을 어떻게 고기로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가 표현이 되는다라는 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보셨던 많은 대체육 회사들이 3D 프린터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가공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퓨얼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도 우리에게 그런 맛이라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감각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또 여기에 정리되는 것이면 보시면 그런 환경에 대한 지속성들은 계속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인구가 이제 2025년에 됐었을 때 9.6 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식량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요소,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지구는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을지에 대한 요소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 몸에 섭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를 가지는 것들이 바로 3D 프린팅을 비롯한 또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품의 3D 프린팅 시장 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너무나 작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커질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고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밝혀져 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가려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이런 푸드텍, 이런 스타트업들이 가야 될 많은 분야 중에서 3D 프린팅 아니면은 또 오늘 로보틱스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개인 맞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식품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나오는 그런 웨이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안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아마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30분 만에 해내고 그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은 30분만 빚진 게 아니고 그런 30분 만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10년간 노력을 해왔던 그만큼을 비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모든 새로운 시장들과 새로 가야 될 길들은 아주 초기에 이르러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했던 그런 노력과 그들이 가야 될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하고 이제 투자 회사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굳이라는 말들입니다. 왜 굳이 대체육을 만들어야 되고 왜 굳이 3D 프린터를 갖고 식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굳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게 되니까 굳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고집을 부린다. 또 하나는 단단한 마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굳이 노력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사실 그들은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화여대학교 식품공학과 또 이화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화여대학교 전체와 또 저희 기술지주 자회사인 슈펩은 이제 슈퍼 Fabrication of Food, Agriculture and Biomaterials를 합한 말인데요. 그래서 식품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또 그로부터 어떻게 바이오 소재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서포트 해주셨던 농림부, 그 외에도 연구재단, 그다음에 산자부, 그리고 식약처, 그 외에도 이제 오뚜기 같은 기업들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요. 혹시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너희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 관심 있다고 하신다면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명함을 캡처를 하셔서 이용하셔서 저희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날이라서 오늘은 사실 제가 종이 명함을 들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패널 토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